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드는 시간이죠. 오늘은 로버트 그린의 유명한 책 권력의 48가지 법칙 중에서 어쩌면 가장 도발적일 수 있는 법칙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제6법칙.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관심을 구하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길에서 이 주목받는 것 자체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또 그린이 제시하는 그 구체적인 전략들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우면서도 어딘가 좀 위험해 보이는 법칙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이 법칙은 시작부터 아주 강렬합니다. 모든 것은 겉모습으로 판단된다.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 가치도 없다. 이게 핵심 전제예요. 와, 보이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니 상당히 극단적인데요. 그렇죠. 그린은 권력의 세계를 뭐랄까, 겉으로 보이는 공정함과는 다른, 실제로는 외양, 인식, 그리고 잘 짜인 연출이 전부인 그런 궁정과 비슷하다고 봤어요. 아, 옛날 귀족들의 궁정처럼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 법칙 6은 그냥 튀어라 정도의 조언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는, 어쩌면 생존에 가까운 원칙으로 제시되는 거죠. 평범함 속에 묻힌다? 그건 그냥 권력 게임에서 아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보이지 않으면 아예 게임에 참여조차 못한다는 거네요. 그럼 이 권력 게임에서 어떻게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전략부터가 상당히 대담해 보이던데요. 선정적이거나 스캔들을 일으켜서라도 이름을 알려라, 이거 맞죠? 맞습니다. 이게 좀 위험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바탕에는 냉정한 계산이 깔려 있어요. 차라리 비난을 받을지언정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무시당하는 게 최악이다. 네. 그린의 주장은 어떤 종류의 관심이든 그게 설령 악명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권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주목받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인물이 PT 바넘 같아요. 그 전설적인 서커스 왕이잖아요. 아, 반엄. 대표적인 사례죠. 네, 이 사람은 대중의 시선이 일단 자기한테 쏠리면 그 관심 자체가 뭐랄까 일종의 권위나 정당성을 만들어낸다는 걸 거의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고 예측 가능한 것에는 별 관심 없지만 뭔가 좀 거대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인물에게는 자석처럼 끌린다는 걸 간파한 거죠. 심지어는 자기 쇼에 대한 안 좋은 글을 자기가 익명으로 써서 신문에 실리게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든 자기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만드는 것, 그 노이즈 자체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게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상관없이요. 이게 바로 관심 자체가 어떻게 힘이 들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주목받는다는 게 그냥 운이 좋거나 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의식적으로 배우고 갈고 닦아야 하는 기술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린은 특히 커리어를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남들과 자신을 확실하게 구분짓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뭐 독특한 옷차림이라든지 아니면 좀 기발한 성격이라든지. 사람들이 당신 이름과 그 특징을 딱 연결지을 수 있는 그런 서명 같은 걸 만들라는 거죠. 평범함 속에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군요. 그리고 이 전략은 특히 좀 아직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더 유용할 수도 있어요. 일종의 약자의 반란 같은 전략인데요. 약자의 반란이요? 네, 별다른 명성이나 지위가 없을 때 이미 자리를 확고하게 잡은 가장 유명하고 강력한 사람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유명세에 편승해서 단번에 주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 그 피에트로 아레티노라는 사람이 딱 그런 경우였죠. 르네상스 시대 작가? 네, 정확합니다. 아레티노는 당대 최고 권력자였던 교황이랑 그 교황이 엄청 아끼던 애완 코끼리를 아주 신랄하게 풍자하는 글을 써서 발표했어요. 코끼리까지요? 네, 정말 아무도 건드릴 생각 못할 대상을 조롱한 거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유럽 전역의 이름을 알리고 논쟁의 중심에 섰어요. 그 대담함 자체가 사람들을 끌어당긴 겁니다. 와, 스캔들이나 공격적인 방법 말고 조금 다른 방식은 없나요? 사실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주목받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차분한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법칙 6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축이 바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건 앞서 말한 방식과는 결이 상당히 다르죠.
신비감, 이러. 요즘처럼 모든 게 다 공개되고 모든 검색하면 나오는 시대에 오히려 효과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래서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게 그린의 주장입니다. 모든 게 너무 뻔하고 예측 가능해지니까 반대로 뭔가 좀 베일에 쌓여 있고 알듯 말듯한 것에 사람들이 더 끌린다는 거죠. 확실히 그렇죠. 잘 모르는 것에 대해 더 궁금해하고 상상하게 되니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당신의 속내나 다음 행동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좀 모호하게 행동하고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이런 신비로운 아우라가 당신을 더 커 보이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당신을 생각하고 기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냥 호기심을 끄는 걸 넘어서 이 신비감이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다용도 도구 같아요. 때로는 사람들은 매료시키고 끌어당기는 유혹의 기술이 될 수도 있고요. 유혹이요. 네. 또 때로는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심지어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 공포심을 심어주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신비감이 무기가 된다는 게 잘 와닿지 않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무용수 마타 하리가 있죠. 20세기 초 유럽 사교계를 뒤흔들었던 인물이잖아요. 아, 마타알이 스파이 혐의도 받았던. 네. 그녀는 자신의 출신이나 과거를 막 동양의 신비로움 같은 거로 포장했어요. 이국적이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에 퍼뜨렸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모호함과 신비로운 이미지 자체가 사람들을 강력하게 끌어당겼고 그녀를 더욱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존재로 만들었죠. 이미지가 전부였군요. 그렇죠. 또 완전히 다른 예로는 고대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있습니다. 로마군과 싸울 때였는데 밤에 수천 마리의 솥대의 뿔에다가 횃불을 묶어서 적진으로 돌진시킨 적이 있어요. 솥불에 횃불이요? 상상만 해도 기괴한데요. 네, 로마 병사들은 난생 처음 보는 그 섬뜩하고 이해할 수 없는 광경, 막 횃불단 소들이 달려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옥의 군대라도 온 줄 알았겠죠.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빠져서 전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와. 이런 예측 불가능하고 불가애한, 즉 신비로운 전략이 적의 심리를 어떻게 파고들어서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대체 이 알 수 없음, 이 신비함이라는 게 어떻게 그런 심리적인 우위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정말 극과 극의 사례들이네요. 노골적인 스캔들 활용부터 아주 계산된 신비주의까지. 자, 그럼 이 법칙 6, 관심을 구하라는 걸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48가지 법칙이라는 이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모든 게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다시 한번 그 궁정 비유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린은 현대사회도 겉보기와는 다르게 여전히 과거 귀족들의 궁정처럼 보이지 않는 암투, 묘묘한 관계 설정,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보이는가가 실질적인 힘을 좌우한다고 보는 거죠. 실력이나 진실 그 자체보다 그게 어떻게 포장되고 인식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좀 냉정한 시각이네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 법칙 6은 다른 법칙들과도 아주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력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평판, 법칙 5 있잖아요. 아, 평판은 생명과도 같다고 했던? 그렇죠. 그런데 그 평판이라는 걸 쌓려면 일단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야 하잖아요. 즉, 주목을 받아야 법칙 6, 비로소 평판이든 뭐든 말들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면 좋은 평판이고 나쁜 평판이고 있을 수가 없죠. 일리가 있네요. 또 다른 법칙들과는요? 또 다른 이들보다 더 뛰어나 보이게 하는 기술, 법칙 30, 34. 와도 바로 연결됩니다. 관심을 끄는 능력은 결국 당신이 더 현명하고 더 강력하고 더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드는 그런 아우라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거든요. 외모, 태도, 말하는 방식, 이런 보여지는 모든 것이 권력 게임에서는 다 무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듣고 보니 완벽한 궁정신하처럼 행동하라. 법칙 24는 법칙과도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궁정에서는 눈에 띄지 못하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소용없다는 내용이었잖아요. 맞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궁정에서는 군주의 눈에 들지 못하면 그냥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 존재를 알리고 군주의 시선을 끌 방법을 찾아야만 살아남고 성공할 수 있었죠. 이게 바로 법칙 6이 궁정신화의 처세술에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린은 궁정신하가 막 일부러 독특한 장식구나 옷차림,
아니면 좀 기발한 행동 같은 걸로 시선을 끌어야 한다고까지 했군요. 네, 관심을 끄는 것 자체가 생존 기술이자 핵심 역량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법칙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관심을 끌라고 하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무조건 나서는 게 최고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함정 혹은 경고가 숨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법칙 6을 현실에서 적용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이 법칙은 권력의 48가지 법칙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법칙 1, 주인을 능가하지 마라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아, 그 유명한 법칙 1, 부하가 상사보다 더 뛰어나 보이거나 똑똑해 보이면 안 된다는 그거요. 네, 바로 그거죠. 보통은 주목받는 게 권력을 얻는 데 필수적이지만 그 관심이 절대로 당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당신의 상사나 후원자의 빛을 가리거나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전제예요. 만약 상사가 좀 자기한테 스포트라이트가 오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라면요? 그런 경우에 당신이 너무 많은 관심이나 칭찬을 받는다. 그건 상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결국 당신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상사의 질투는 정말 무섭거든요. 관심을 너무 갈망하는 모습 자체가 좀 없어 보일 수도 있겠네요. 저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서 저러나? 이렇게요. 정확해요. 지나치게 관심을 추구하는 태도는 종종 그 사람의 내면적인 불안정함을 드러내는 신호로 읽힐 수 있어요. 그러면 강력하고 자신감 넘치는 리더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가볍고 절박한 사람으로 보여서 권력이 당신에게서 멀어질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관심을 끌어야 하는데 또 너무 끌면 안 되고. 그래서 때로는 특히 아주 강력한 권력자 앞에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겸손하게 그림자 속에 머무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더 빛날 수 있도록 기꺼이 조연 역할을 자초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신비감 조성 전략 있잖아요. 그것도 다른 법칙들과 연결해서 보면 더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어 예측 불가능성을 유지하라. 법칙 17는 원칙과 아주 잘 맞아요. 아, 상대방이 다음 수를 예측 못하게 하는 거요? 네, 당신의 다음 행동을 알 수 없게 만드는 것 자체가 상대를 불안하게 하고 당신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들죠. 또 신비감은 자신의 진짜 의도를 숨기라. 법칙 3을 전략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말이죠? 사람들이 당신의 그 모호한 겉모습이나 행동을 해석하느라 에너지를 다 쏟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신의 실제 목표나 계획은 파악하기가 훨씬 어려워지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지점은 이 신비감이라는 게 당신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상대를 교란시키는 보이지 않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로버트 그린의 법칙 6,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관심을 구하라에 대해 정말 여러 각도에서 깊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핵심은 결국 이거네요. 권력을 원한다면 특히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절대 평범함 속에 묻혀서는 안 된다. 때로는 논란을 감수하거나 혹은 신비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게 그린의 핵심 메시지죠. 네, 여러분도 잠시 시간을 내서 여러분 주변이나 경험 속에서 이 관심이라는 게 어떻게 작용하는 걸 보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그 균형점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심을 끄는 기술은 분명 강력한 도구지만 절대로 당신의 상사나 윗사람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 네, 법칙 2를 잊으면 안 되죠. 그리고 관심을 너무 갈망하는 모습이 오히려 당신을 불안정하게 보이게 만드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경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아주 노련한 궁정신하가 자신의 매력과 영향력을 상황에 맞게 정말 세심하게 조절했던 것처럼 이 관심 관리 기술 역시 아주 신중하게 통제하고 연출해야 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관심, 외향, 또 신비감의 원칙들이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들, 직장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관계든 그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작용하는지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흥미로운 패턴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혼자서 더 깊이 고민해 보실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관심을 끄는 것 자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문제는 이것입니다. 단순히 주목받는 것을 넘어서 과연 어떤 종류의 관심을 끄는지가 결국 당신이 얻게 될 권력의 성격과 그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결정하게 될까요? 어쩌면 단기적으로는 당신을 화제의 중심에 세워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평판이나 신뢰도를 서서히 갉아먹는 그런 종류의 관심도 분명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넘어 당신의 현명한 판단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